훌륭한 인물들은 기본을 잘 지킨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 와령으로 불리웠던 제갈량은 친구의 추천과 유비라는 덕 있는 상관 덕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으며, 효심이 지극하면 짐승도 감동하고 그를 도와준다. 우애가 깊은 형제는 악독한 마음을 먹은 사람의 마음까지 바꾸게 만든다. 오늘은 몽구를 통해서 은혜를 잊지 않고 하늘의 복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사는 처세법을 배워보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누워있던 용을 움직이게 한 서서와 유비, 제갈량에 관한 고사는 무수히 많고 잘 알려져 있다. 몽구에는 제갈량의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촉지라는 삼국시대 역사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 제갈량은 자가 공명이고 낭야군 양도현 사람이었다. 그는 벼슬의 뜻을 두지 않고 밭을 갈며 살았으며 스스로 양보음이라는 시를 지어서 즐겨 읊었다. 평소에 자신을 옛날의 영웅호걸인 관중이나 아기에 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인정해주지 않았다. 다만 버신 최주평과 서서만은 그의 인물됨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큰 인물이 될 것을 믿었다. 바로 그때 유비는 조조에게 쫓겨서 신야라는 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다. 공명의 친구인 서서가 유비를 만났는데 유비는 서서가 큰 그릇임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서서가 제갈량을 추천했다. 제갈공명은 세상을 등지고 숨어 사는 누워있는 용과 같은 사람입니다. 장군께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만나보고 싶다면 장군께서 직접 그 집에 가서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리하여 유비는 드디어 제갈량의 집을 방문했지만 3번을 찾아간 후에야 비로소 만날 수 있었다. 유비는 아랫사람을 멀리하고 제갈량과 단둘이 천하대사에 대해서 여러 계획을 의논했다. 유비는 매우 흡족해했다. 이로부터 유비와 제갈량은 허물없는 관계가 되어 우정이 날로 두터워졌다. 그러나 유비의 막역한 신하이며 의형제인 관우와 장비 등은 두 사람의 사이를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자 유비는 다음과 같이 그들을 타일렀다. 나에게 제갈공명이 있는 것은 마치 물고기에게 물이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공명 없이는 큰 일을 도모할 수 없다네. 부디 자네들은 더 이상 불평을 하지 말아주게. 그 후 유비는 제갈량의 힘으로 촉당에 들어가서 촉한이란 나라를 일으키고 천자가 되었고 제갈량을 재상으로 임명해서 국정을 맡겼다. 한진춘추에 따르면 제갈량은 남양군 등현 영양성 서쪽에 살았기 때문에 산의 이름을 따서 융중이라 불렸다고 한다. 제갈량의 인생관을 잘 표현하는 두 작품을 고르라면 세상에 나오지 않고 은둔하고 있을 때의 마음을 표현한 양보음과 진심으로 자신을 알아주던 유비가 죽은 뒤에 기울어져가는 촉한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출병하는 심정을 읊은 출사표가 그것이다. 제갈량은 더럽고 어지러운 세상에 협조하지 않고 은둔하려고 했었다. 일설에 유비를 만나지 않은 이유는 당시의 형세가 유비의 천하통일과 거리가 있음을 제갈량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명은 당시 패자의 위치에 있던 유비가 자신을 낮추고 인재를 구하는 정성에 감동했다. 결국 천기보다는 사람의 정성의 뜻을 꺾은 것이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믿어서 오나라 월나라 같이 원수 사이라도 모두 형제일 수 있다.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의심해서
자신 외에는 모두 적국이 된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고 일단 사람을 믿고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 유비와 제갈량의 만남 과정에서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친구 서서의 역할이다. 서서는 어쩌면 자화자찬하는 성격을 지닌 제갈량을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때도 끝까지 믿었으며 또 유비가 자신을 크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추천했다. 자신을 믿어준 한 사람의 벗이 없었다면 제갈량은 역사의 전면에 나오지 못하고 한 촌부로 죽었을지 모른다. 곰보다 큰 사냥감 태공망을 모신 문왕. 태공망은 병서인 육도로 유명하다. 그는 자신을 불러들인 문왕의 아들인 무왕을 도와서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가 천하를 잡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인물로 유명하다. 몽구의 태공망의 이야기가 아래와 같이 나온다. 육도라는 병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주나라의 문왕이 사냥을 가려고 할 때 점치는 일을 담당하는 태사벼슬의 편이라는 사람이 거북이 등뼈를 불태워서 갈라지는 것을 보고 점괘를 풀어내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임금께서 위의 북쪽에서 사냥을 한다면 커다란 사냥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무기도 아니고 기린도 아니며 호랑이도 아니고 큰 곰도 아닙니다. 점에 나타난 징조로는 재상이나 제후와 같은 고위직에도 오를 정도의 큰 인물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신께서 임금의 스승으로 삼을 만한 위대한 인물을 왕께 내려보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임금을 보좌하여 3대가 지난 다음에까지 나라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왕이 점이 이처럼 좋은 징조를 나타낸단 말인가라고 말씀하시자 태사편이가 대답했다. 저의 선조인 태사주가 순임금을 위해서 점을 쳤을 때 고요라는 현인을 얻었는데 그때의 점괘가 이 점과 비슷합니다. 문왕은 그래서 3일간 목욕제계하고 위수의 북쪽에서 사냥을 했다. 과연 점괘대로 띠풀 위에 앉아서 빈 낚시를 들이우고 있는 여상을 만나게 되었다. 문왕은 마차에서 내려 먼저 인사를 건네고 여러 가지를 묻고 답하면서 큰 위인임을 알았다. 문왕은 그를 마차에 태우고 돌아와 높이 받들어 태공망이라 부르며 스승으로서 삼고 국정을 도모했다. 옛 책에는 비웅비비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생각건대 세속의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전한 뒤 그것을 정정하는 것을 잊어버린 듯하다. 후한시대 최인이 달지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태공망은 어부의 몸으로 자신이 쓰여야 할 조짐을 큰 거북점에 드러내어 문왕이 등용하도록 한 것인 듯하다. 그리고 그 주에 이렇게 적혀 있다. 서백이 사냥을 하려고 점을 쳤는데 사냥하여 얻은 것은 용도 이무기도 곰도 큰 곰도 아니다. 얻은 것은 천하를 힘으로 지배하는데 힘이 될 참모일 것이다. 대개 옛 책에서 말하는 비용은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문왕과 태공망의 만남은 잠옷 신비하기까지 하다. 옛날에는 나라의 큰일은 모두 점을 쳐서 결정했다. 전쟁이나 제사뿐만 아니라 사냥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러했는데 그 부산물이 바로 주역이다. 태공망을 만나는 점괘 또한 재미있다. 사냥감 중에서도 가장 큰 것들,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상서로운 짐승인 상상 속의 동물 기린, 용맹하기로는 최고인 호랑이, 가장 크고 힘센 짐승인 큰 곰보다 더 큰 사냥감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다. 결국 바늘을 걸지 않은 빈 낚시로 세월을 낚고 있던 태공망을 만났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인물들을 만났을 때 상위자들의 태도다. 몸소 자신을 낮추고 당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다해 모시고 왔으며 그러한 예우는 자기 사람이 된 뒤에도 죽을 때까지, 아니
그 다음 대를 맡길 때까지 이어졌다. 사람을 부린다는 것, 사람에게 부림을 당한다는 것을 최고로 승화시킨 것이다. 누워있는 용을 일으키려면 천지를 뒤덮을 만큼의 큰 바람과 비가 몰아쳐야 한다. 쉽게 부리고 쉽게 버리는 시대, 쉽게 부림을 당하고 쉽게 벗어버리는 시대에 곱씹어 봐야 할 일이다. 빨래하는 노파가 먹여 살린 한신. 한나라의 역사책 전한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일으킨 3명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며 용맹한 장수인 한신은 원래 집이 가난했다. 그래서 하양현 남창정의 관리집에 빌붙어 살고 있었다. 그 관리의 아내는 한신을 귀찮게 여겨서 아침 일찍 밥을 지어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식사를 마쳤다. 식사를 할 때 한신이 가도 그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한신은 그러한 의도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그 집에서 나와 성 밖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때 빨래하는 노파 한 사람이 와서 한신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 수십 일 동안 밥을 먹여주었다. 한신도 그 친절에 매우 감사하며 말했다. 제가 나중에 출세하면 틀림없이 많은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빨래를 하는 노파는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의 어엿한 남자가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어서 곤란해하지 않는가. 나는 다만 당신이 그러한 환경에 있는 것을 가엾게 생각해서 음식을 준 것뿐이네. 어떻게 보답 따위를 받기 바라겠는가. 그런 것이 아니네. 회음 지방의 한 소년이 한신을 경멸하여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모욕을 주며 말했다. 당신이 만약 나를 죽일 수 있다면 나를 그 칼로 찔러봐. 만약 나를 죽일 수 없다면 내 가랑이 아래로 들어가. 그리고는 가랑이를 벌리고 섰다. 한신은 잠자코 그 가랑이 아래를 바라보다 생각한 끝에 그 가랑이 아래로 빠져나왔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신의 칠칠치 못함을 비웃으며 비겁한 남자라고 손가락질했다. 그 후 한신은 한나라가 건국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워 공신으로서 초땅의 제후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빨래하는 할머니를 불러서 천금을 주고 또 하양정의 관리를 불러서 백냥을 주면서 당신은 시시한 사람이다라고 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은덕을 베풀고도 그것을 마지막까지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또 자신에게 모욕을 준 소년을 불러서 경찰관인 중위 벼슬에 임명하고 여러 신하들과 장수들에게 이렇게 칭찬했다. 이 사람은 용감한 사내다. 또 이 사람이 나를 모욕했을 때 내가 이 남자 정도를 어째서 죽일 수 없었겠는가. 그러나 이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명예가 되지 않네. 그래서 잠자코 참고 가랑이 아래로 빠져나와서 오늘날 이러한 성공을 이룬 것이네. 명심보감에는 착하게 살라는 말이 나온다. 공자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을 내리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고 했다. 태공은 착한 일을 보거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하고 나쁜 일을 듣거든 귀머거리가 된 듯이 하라. 또 착한 일은 욕심을 부려하고 나쁜 일은 즐거워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한 동학성제의 수훈에는 어느 하루 착한 일을 했다고 복이 곧 오지는 않겠지만 화는 저절로 멀어진다. 어느 하루 나쁜 일을 했다고 화가 곧 오지는 않겠지만 복은 저절로 멀어진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봄동산의 풀처럼 자라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 자라는 것과 같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처럼 닳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 줄어드는 것과 같다. 라고 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다. 그 도리를 다하면 반드시 화는 멀어질 것이다. 세상의 일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그 시작이 미미하더라도 그것이 쌓이면 반드시 커다랗게 될 것이다. 선이 가득한 세상,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아닌가. 그러니 매일 선을 쌓도록 하라. 지음이 죽자 검은 고줄을 끄는 배가. 열자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전국시대에 살았던 배가는 검은 고를 잘 타는 것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며, 그의 친구인 종자기는 검은 고의 음색을 잘 구별해 감상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배가가 높은 산을 생각하면서 검은 고를 타면 종자기는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아, 정말 멋있군. 마치 높이 솟아오른 태산 같군. 또 배가가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면서 검은 고를 타면 종자기는 또 이렇게 말했다. 정말 훌륭하군. 흡사 힘차게 흐르는 넓은 강을 보는 것 같군. 이처럼 배가가 마음속에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검은 고를 타면 종자기가 듣고 반드시 알아맞혔다고 한다. 여시춘추라는 책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종자기가 죽고 나자 배가는 검은 고를 깨부수고 검은 고의 줄을 끊어버려 일생 동안 2번 다시 검은 고를 타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검은 고를 타도 정말로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쓰여져 있다. 배가의 이야기는 소위 지음의 고사로 잘 알려져 있다. 음악의 이해자란 의미에서 발전하여 자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이란 뜻이 되었다. 한평생에 단 한 사람의 지음 또는 직위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일 것이다. 명심보감에는 친구의 우정에 대한 말이 있다. 얼굴 아는 사람이야 세상에 가득해도 내 마음 알아줄 이 과연 몇일까? 술 먹고 밥 먹을 때는 형 아우하던 친구가 1000명이더니 다급하고 어려울 때는 도와줄 친구 하나 없네.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심지 말고 의리가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군자의 사귐은 단박하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하기가 단술 같네.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시간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좋은 친구를 만들기란 어렵다. 술 먹고 밥 먹는 것으로 친구를 만들지 말고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고 그 사람을 잘 알아보도록 정성을 다하는 것이 친구를 잘 사귀는 일이다. 어머니와 이복형을 함께 사랑한 왕남. 진나라의 왕남은 자를 현통이라고 했다. 어머니인 주씨는 왕남의 형인 왕상이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에 벗어나게 심하게 대했다. 왕남이 대여섯 살일 때 형인 왕상이 어머니에게 회초리로 맞는 것을 보고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형을 감싸주며 어머니에게 호소했다. 그러자 어머니도 조금씩 심한 학대를 그쳤다. 어머니인 주씨가 때때로 무리하게 정도에 어긋난 일을 왕상에게 시키면 왕남은 그때마다 형과 함께 그 일을 해서 고생을 같이 나누었다. 또 왕상의 아내를 학대하고 심하게 다루면 왕남의 아내도 또한 달려가서 그 일을 함께 도와주었다. 그래서 주씨는 의붓자식을 괴롭히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식을 괴롭히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염려해서 왕상 부부를 학대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왕상은 아버지가 죽은 뒤에도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해서 점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계모인 주씨는 이것을 몹시 미워해서 독이 든 술을 먹여서 은밀히 죽이려고 했다. 왕남이 그 술에 독이 들어있음을 알고 갑자기 일어나 그 술을 빼앗았다. 왕상도 그 술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여 동생이 마시지 못하게 서로 다투었다. 그래서 주씨는 황급히 그것을 빼앗아서 술을 엎어버렸다. 그 다음부터는 주씨가 왕상에게 음식을 차려주면 왕남은 그때마다 먼저 맛을 보아 독이 있는지 시험했다.
이처럼 효도와 우애의 도리를 모두 지킬 뿐만 아니라 공손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 평판은 형인 왕상에 버금갈 정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나중에 벼슬길에 나가 천자의 고문인 광록대부를 지냈다. 그리하여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의 문 앞에 설치하는 행마가 있을 정도로 높은 지위에 올랐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사람이 있은 뒤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은 뒤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은 뒤에 형제가 있다. 한 집안의 친족은 이 셋뿐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구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삼천에 뿌리를 둔다. 그러므로 인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 돈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효성이 지극한 도씨. 도씨는 집이 가난하였는데 효성이 지극하였다. 숯을 팔아 고기를 사다가 어머니의 반찬을 빠뜨리는 날이 없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늦어서 걸음을 재촉하며 돌아오는데 갑자기 솔개가 고기를 확 채워서 가버렸다. 도씨가 슬피 울며 집에 와보니 솔개가 벌써 그 고기를 마당에다 던져놓았다. 하루는 어머니가 병이 나서 때 아닌 홍시를 드시고 싶다고 하였다. 도씨가 감나무 숲속을 헤매며 날이 저문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는 자꾸만 앞길을 가로막으며 자기 등에 올라타라는 뜻을 표시했다. 도씨가 호랑이 등에 타고 백열이 떨어진 산골 마을에 이르렀다. 밤이 되어 어느 집에 묵게 되었다. 얼마 후 집주인이 제사밥을 차려내오는데 홍시가 있었다. 도씨가 기뻐서 홍시가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리고 자기가 홍시를 찾아 헤맨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집주인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홍시를 즐기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에 감을 200개 정도 골라서 굴안에 저장해 둔답니다. 5월이 되면 완전한 것이 불과 7개나 8개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50개를 얻었지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네 하고 있었는데 바로 하늘이 당신의 효성에 감복하셔서 그런 거군요. 그리고는 그에게 홍시 20개를 주었다. 도씨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문 밖에 나오니 호랑이가 아직도 누워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랑이를 타고 집에 돌아오자 막 새벽 딸기 울었다. 뒷날 어머니가 천명을 다하고 돌아가시자 도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 명심보감에는 효도에 대해 후회하는 노래가 있다. 자식들이 1000마디나 말을 하여도 그대는 언제나 듣기 좋아하지만 부모님이 어쩌다가 입을 여시면 쓸데없이 참견한다 쏘아붙이네. 참견이 아니라 걱정되어 그러신 게지. 흰머리 되도록 아는 것 많으시다네. 그대여 노인 말씀 공경하여 받들고 전내 나는 입으로 길고 짧음 다투지 마오. 어린 자식 더러운 똥오줌도 그대 마음 하나도 거리낌 없는데 늙으신 부모님 눈물과 침 떨어지면 그대는 도리어 미워하고 싫어하네. 그대의 몸뚱어리 어디에서 나왔는가. 아버님의 정기와 어머님의 피라네. 그대여 늙어가는 부모님을 공경하오. 젊으실 때 그대 위해 살과 뼈가 다르셨소. 채찍을 등에 지고 가서 용서를 빈 연파. 사마천이 지은 역사책 사기에 이런 이야기가 보인다. 연파가 조나라의 장군이었을 때 인상년은 재상인 상경 벼슬에 임명되어 연파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다. 연파는 이렇게 투덜댔다. 나는 장군으로 성을 공격하고 야전에서 큰 공을 세웠다. 그런데 인상년은 그저 입만 움직이면서도 지위는 나보다 높다. 거기다 태생이 비천한 자다. 나는 그의 밑에 있는 것이 부끄럽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한 번 만나면 반드시 모욕해 주겠다.
인상녀는 그 말을 듣고 그를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 조정에서 조회할 때마다 항상 병을 핑계로 연파와 자리를 다투려고 하지 않았다. 외출해서까지 연파를 멀리서 보게 되면 수레를 돌려 도망갔다. 하인들이 보다 못해 이렇게 말했다. 연파는 심한 말을 공공연하게 해대고 있는데 외람되지만 나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창피해 할 일입니다. 하물며 장군이나 대신의 지위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인상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가 판단해 보건대 연파는 진나라 왕과 비교해서 어떤가? 그러자 하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미치지 못합니다. 인상녀가 말했다. 나는 진나라 왕이 아무리 위세가 있다 해도 그 조정에서 왕을 질책하고 신하들의 잘못을 꾸짖었다. 내가 아무리 멍청하다 해도 유독 염장군만을 두려워하겠는가. 생각해보면 강국인 진나라가 감히 조나라에 공격해 오지 않는 것은 단지 우리 두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두 마리의 호랑이가 싸우면 쌍방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와 다투지 않는 것은 나라의 위급함을 첫째로 여기고 개인의 원한을 그 다음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연파는 이 말을 전해 듣고는 웃옷을 벗고 가시나무 채찍을 등에 지고 인상녀의 문 앞에까지 와서 사죄하며 말했다. 비천한 저는 장군의 관대함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결국 서로 기꺼이 상대방을 위해서는 죽음도 같이 할 정도의 친한 사이가 되었다. 연파와 인상녀는 이른바 목이 달아나도 배신하지 않는다는 문경지교의 우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연파의 군인다운 솔직함과 인상녀의 정치가다운 냉철함이 조화됐을 때 조나라는 일시적이지만 진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오늘은 몽구를 통해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 효도와 우애를 지닌 인물, 신의를 지닌 인물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가고 옛날의 미덕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사람이 사람다움을 지키려면 기본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효도, 우애, 신의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배운 훌륭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지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혜 명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